안녕하십니까, 조은규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다소 출렁거리다가 소폭 좀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50선대 매물대를 좀 돌파하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수익을 좀 잘 내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선물 옵션 파생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투자,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굳이 선물 옵션을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선물 옵션이 모르고는 시장에 잘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웩도독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자체가 선물 옵션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기도 하고, 또 워낙 지금 그 거래량이 다 유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선물 옵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의 그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 가지 파생, 주식하고 선물하고 엮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물이 그 변동함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달라지고, 시장이 좀 선물이 왜곡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잘 가던 그 개별 종목들도 큰 흐름이 좀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스마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개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거래되는가, 또 주식 투자를 해서 잘 안 되는데 선물 옵션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선물 옵션을 잘 해서 과연 대응할 수 있는 게임인지, 그런 시장인지를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심층적인 어떤 그것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좀 메커니즘적인 부분, 아주 기본적인 그런 쪽들을 좀 알기 쉽게,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들으면 좀 익숙한 부분도 있고 쉬워지는데,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조금은 용어도 생소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고 쉽게 한번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선물 옵션 투자는 왜 하는가?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 왜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이유, 또 투자자들이 선물 옵션을 공략하는 이유는 레버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큰 레버러지,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물 옵션 시장이다. 어느 정도냐? 코스피 200으로 하면 지금 252점 얼마 정도 되는데, 252 정도 되면 1억이 좀 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1억이라고 치면, 그 증거금이 1억이라고 치면 증거금으로는 15%만, 15% 정도, 1억에 1,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한 계약을 매매할 수 있을 정도로 레버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옵션은 더 높죠. 옵션은 더 높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물 옵션이 파생이 시작된 자체가 해칭을 위해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칭 차원으로 선물 옵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메이저급 이런 얘기고, 그 사람들 자체도 시장 자체,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성장을 하면서는 오히려 공격적 어떤 투기적인 거래 쪽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 특히나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때문에 기대 수익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선물 옵션 파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인 투자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줄이는 데 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투자를 하지만, 선물 옵션 시장에 투자를 하지만 레버리지를 줄이는 데 관건이 있다. 성공 투자에 관건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레버리지가 클 경우에는 개인 투자가 심리적으로도 자금상으로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투자에 대부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깡통을 차는 이유가 레버리지만 생각을 하고 몽땅 몰빵을 하거나 많은 금액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공격적인 어떤 매매를 하게 되면 감당을 못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 만약에 내가 한 5천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선물 한 계약, 옵션도 두세 계약 뭐 이런 정도로 하면서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레버리지를 줄이고, 그 레버리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성공 투자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물보다, 주식 투자보다 굉장히 단순하다. 선물 옵션은 굉장히 단순하다. 무슨 소리야?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많고 뭐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그런 부분, 생소한 단어, 뭐 생소한 지표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 투자보다 훨씬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수도 주식 같은 경우에 2,000개가 넘죠. 종목수가 2,000개가 넘고, 선물 옵션 같은 경우 6개밖에 없습니다. 선물 매수, 매도, 또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뭐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이 6개밖에는 없어요. 물론 주식도 뭐 옵션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거의 거래가 없고, 그것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건 도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보면 한 6가지밖에 되지 않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사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오너가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이래서 퇴출되기도 하고, 또 임직원까지도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느닷없이 퇴출이 되거나,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들, 그것도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주식 투자는 너무 복잡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선물 옵션 투자는 단순하다. 물론 단순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선물 옵션은 주식보다는 저는 상당히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선물 옵션은 유동성과 레버리지가 높은 그런 상품입니다. 뭐 이거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선물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다.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이렇게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면, 그야말로 누군가가 따면 순수하게 누군가가 잃어주는, 또 누군가가 매도를 치면 누군가는 매수, 해칭 거래를 하면 투기 거래를 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래가 성립이 되는 순수한 제로섬 게임 시장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개인은 너무나 약한 고리이다. 느닷없이 주문 실수해가지고 한맥투자증권이 주문 실수로 거의 회사가 문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인위적인 어떤 주문 실수 이유를 대가지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옵션 만기 주간, 만기 일 뭐 이런 때 크게 흔들어 버리거나 막 이렇게 왜곡시키는, 심지어는 그런 부분까지 나타날 정도로 제로섬 게임이지만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미미하고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임은 계약을 매매하는 행위이다. 계약.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억짜리 아파트 3개월
3개월 단위마다 있는 1억짜리 아파트를 3, 6, 9, 12 내 그에 입주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를 계약금 1,500만 원만 주고 사는 계약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청산월에 1억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을 버는 것이고, 만약 내가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계약금을 주고 선물을 매수했는데 9,000만 원이 됐다.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손해보고 그런 겁니다. 다만 그게 꼭 3개월 뒤에 청산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1억 원에 내가 이걸 계약을 샀는데 뭐 내일은 1억 500, 또 조금이면 1억 600, 이랬다가 1억 400도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일찍 청산해서 수익을 일찍 챙기는, 또는 손실을 일찍 보고 손절을 한다든가 해서 리스크를 감당하는, 뭐 이런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조금 좀 어렵죠. 옵션 처음 이렇게 하면 프리미엄을 매매하는 행위다, 권리를 매매하는 행위다 그러면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옛날에 재건축이라든가 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입주권, 딱지라고 하죠. 아파트 입주권을 세입자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들에게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표시한 딱지를 나눠주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는 이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막 상승을 하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그 딱지 가격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옵션은 그렇게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상당히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옛날 그리스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 아마 그 철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이 탈레스라고 하신 분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한 그런 분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나 봐요. 그리고 별의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인데 항상 그 밤하늘에 별을 보고 다니다가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먼 우주에 있는 것들은 잘 보면서 왜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은 못 보는 거야? 그리고 가난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비웃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해에는 딱 그 점성술을 보니까, 별들을 딱 보니까 다음 해에 엄청나게 그 많은 올리브가 생산돼 풍작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착유기, 이렇게 올리브를 기름을 짤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소정의 계약금을 주고, 소정의 금액을 주고, 내년에 내가 1달러에 이 그 기름을 짜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로 기대했던 바와 같이 엄청난 풍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올리브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기름을 짜려고 보니까 이미 탈레스가 다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탈레스한테 와서 뭐 2달러 뭐 이렇게씩 주고 다시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갚아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 탈레스가 그 착유를 하는 사람들한테 준 소정의 금액은 그게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옵션의 프리미엄. 그리고 1달러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행사 가격. 그 행사 가격 이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다음에 예측했던 것처럼 풍작이 되지 못하고 올리브가 이제 망쳤다 그러면 포기를 하면 소정해 준 그 프리미엄, 권리금만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그렇게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제도, 뭐 이거는 다 있는 거니까 대략적으로만 이제 보겠습니다. 대상 자산은 코스피 200 현물 지수고요. 뭐 369, 12, 4월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쿼드러플 위칭이라고 해서 주식 옵션 뭐 여기까지 선물, 주식 선물, 주식 옵션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쿼드러플 위칭데이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결제일은 두 번째 목요일인데 휴장일 경우에는 앞당기고, 뭐 그 다음 거래 개시일은 휴장일 경우에는 수년되고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좀 거래 시간이 좀 잘못됐는데, 평상시에는 9시부터 그 3시 5분까지
그리고 3시 5분부터 동시호가에 들어가고요. 최종 거래일은 9시부터 4시 50분에 동시호가가 좀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현물지수고 현금 결제로 되어 있고, 선물 그 승수라고 하죠. 승수는 50만 원. 그리고 뭐 그 호가 단위는 0.05, 2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기준가 대비 가격 제한폭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뭐 기초자산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보통 코스피 200이 지금 252 곱하기 50 곱하기 15 하면, 증거기입이 나고, 여기서 이제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유지증거금은 10%입니다. 그래서 1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마진콜이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옵션 투자에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것. 옵션 투자가 보통 이제 뭔지, 옵션 투자에서는 알아야 되는 건,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다. 살 수 있는 권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올리브를 짜는 그 기계를 사서 짤 수 있는 것, 확보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사기도 하고, 이제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 지수가 좀 하락할 때, 그것을 지수가 하락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콜을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횡보를 하거나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행사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를 행사하는 가격. 예를 들면 255다 그러면 255, 콜옵션 255다 그러면 255 이상으로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죠. 만약에 255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콜옵션을 산 것은 휴지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은 내가 행사하는 가격, 이 행사 가격에는 내재가치, 내재가치에 시간가치가 있는데 보통 외가격, 지금 252.2면 250 정도 되면 이제 등가격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콜옵션이라고 한다면 콜옵션은 그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내재가치가 생기는 것을 인더머니, 내가격이라고 하는데 외가격 정도로, 외가격에 있는 것, 뭐 255라든가 지금 227.5부터는 시간 가치만 있는 거죠. 내재 가치는 없고 시간 가치만 있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의 변화 또는 이제 내재 가치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좀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 자산은 뭐 선물, 코스피 200, 그 선물과 동일하게 코스피 200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이것들은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만약 알고 싶다고 한다면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콜옵션이 뭔지 풋옵션이 뭔지 아까 개념 말씀드린 것하고 접목해 가지고 이것을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옵션의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옵션에는 뭐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조금은 어려운 건데 생소하고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뭐 제 생각입니다.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특히나 델타와 감마는 변동성이라든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합성 포지션이라든가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잔존인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베가라든가 로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 거래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 지금까지 쭉 이 선물 옵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석을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니까 세타 베가 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잔존인수 변화에 대한 옵션 가치량의 변화는 잔존인수가 적어질수록 뭐 변화가 가팔라진다. 그것은 직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아는 거거든요. 만기일에 가까워지면 옵션의 가격의 변화가 빨라진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뭐 특별하게 계산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또 이 베가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옵션 가격의 변화인데 이것은 개념적으로 수치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역사적 변동성, 내재적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매
접목을 하거나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론은 더군다나 무위험 이자율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델타하고 감마입니다. 이 델타는 합성 포지션,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상당히 많은 투자 전략을 할 때 네이키드 거래가 아닌 합성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을 좀 줄이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중립을 맞춘다. 선물 한 계약에 대략 옵션 2계약 정도 되면 서로 좀 델타 중립이 가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위험 거래 내지는 해칭 거래 하기 위해서 델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좀 숙지를 하고 연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감마라고 하는 것도 기초자산 가격분에 대한 델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의 변동성을 파악을 한다든가, 옵션 가격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 상당히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의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델타와 감마 정도는 꼭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모르게 되면 델타 감마를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는 가다 보면 가격이 상당히 왜곡되는 경우가, 특히나 옵션 만기 가까이 가면 이 옵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왜곡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네이키드 거래를 해도 무위험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스피 200 자체가 코스피 200이 선물 가격, 코스피 200과 선물 가격을 차이를 보면 지금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252짜리는 252.5짜리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10,000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한 5,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상당히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델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델타하고 감마 정도는 조금 파악하고 진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어떤 감마라든가 세타라든가 베가 로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할 필요는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이 선물 옵션, 특히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또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좀 더 깊은 내용은 공부를 조금 실질적으로 그 선물 옵션 파생을 하시려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투자 전략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이런 선물 옵션은 네이키드 거래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그런 투자 전략들이 있지만 그 전략 하나하나 다 자기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고, 자기 자신의 자금 상황이라든가 또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지식의 정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전략은 좋고 이 전략은 좋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물 옵션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부분만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뭐 푸콜 페리티라든가 또 뭐 블랙쇼얼즈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알게 되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지금은 이제 선물 옵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선물 옵션과 주식 시장과 연결되는 그 부분은 뭔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조금 알아보려고 하니까 선물 옵션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실 거예요. 특히나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시장이 뭐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면 뭐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프로그램 매매는 이 유동성이 좀 적고 매수 주체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 시장에 매수 주체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 때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지금 같은 시점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좀 선물 이런 것들 그 움직임일 때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 매매는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코스피 200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으로 구성된 기계적인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선물, 현물, 베이시스를 이용한 매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이 선물이 선물과 현물은 뭐 그 현물보다는 선물이 조금 높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든가 또 시간 가치라든가 뭐 이런 걸 따져서 여기 계산하는 방법, 이론 선물가가 있는데 요거보다 많이 올라가면 선물이 고평가되고 현물이 저평가되는, 향후에 지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물은 팔고 현물은 사면 그래서 차익 거래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현물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차익 거래라고 좀 하고요. 그 비차익 거래는 10개나 15개 종목으로 구성된 시스템 매매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를 이용한 것은 차익 거래고, 보통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비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차익 거래가 중요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익 거래는 많아야 15%, 비차익에 비해서 많아야 차익보다 뭐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차익 거래가 영향을 미치고 힘을 낼 때는 시장이 추세적일 때,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할 때는 차익 거래, 선물 자체가 굉장히 그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질 때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기, 본격적인 어떤 과열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 차익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강하게 미치게 됩니다. 거꾸로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도 차익 거래가 하기는 하지만 금액 자체도 총량 자체도 비차익에 대해서 굉장히 적고요. 차익이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뭐 겨우 조금 며칠 이런 정도, 뭐 일주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비차익, 지금도 요즘 보면 거래가 전부 비차익에 몰려 있죠. 이 비차익 거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차익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좀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도 중요하고, 비차익에서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추세적으로 가고 있느냐, 추세적으로 가지 않고 있느냐, 업종 대표주,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차익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추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거꾸로 그런 종목을 중점적으로 판다고 한다면, 때린다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차익의 성향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월말 효과,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비중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럴 때를 이용해서 월말 효과 등이나 정책적인 그런 그 흐름을 할 때 발생하기도 하고, 또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 플랫폼,
저번에 지금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화학주를 가지고 있는데 화학주를 수익이 많이 났는데 화학주를 차익 실현하고 뭐 전기주를 전기전자를 IT주를 사는데 직접적으로 IT주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 우회해서 뭐 철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라고 하는 쪽으로 살짝 옮겨가는 것. 그래서 일단 정거장식으로 거기서 플랫폼으로 머물러 있다가 본격적으로 자기가 노리는 전기전자주, IT주로 간다든가 이런 형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용하는 것도 이 비차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비차익 거래는 추세적으로 보시면 지수가 상승할 때는 비차익 거래가 비차익 매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뭐 2천억, 3천억, 어떤 때는 뭐 1조가 넘게 막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가기도 하고 거꾸로 그게 이제 매물화돼 가지고 추세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상당한 하방 악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보실 때 비차익 거래가 지금 어떤 추세를 가고 있는지 외국인 투자하고 비차익 거래의 상관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지금 추세화되어 있는지 안 왔는지를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파악을 해야 선물 옵션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외국인 연기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추세 매매적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온다. 그럼 이건 하방 악력이 굉장히 큰 거고요. 당분간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비차익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시장이 강하게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대세 상승할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엇갈린다. 외국인은 미온적으로 소폭 매도를 하거나 소폭 매수를 하는데 연기금 큰 폭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의 압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적인 어떤 흐름. 지금 뭐 요즘 나오는 걸로 보면 건설주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기대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지금 부동산 건설주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때 작용되는 것이 비차익 거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방향성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상관관계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비차익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오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방향성이 뭐 하락적으로 강화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상관관계가 없이 역상관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프로그램 비차익 잔고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정리를 할 때는 그것을 받아내면서 시장의 탄력은 약화되지만 실리학의 탄력을 약화되지만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이 들어오면 시장은 무조건 상승이야.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도가 나오면 무조건 하락이야가 아니라 그것은 시장의 에너지, 시장의 흐름, 힘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로 굉장히 유용하다. 그게 프로그램 비차익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화된다 그러면 조만간에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지표로 되기 때문에 비차익에 대한 것은 항상 파악을 해놓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베이시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유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매도를 유도하기도 하고 뭐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선물은 팔고 현물은 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거꾸로 선물이 낮고 현물이 높다고 한다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본격 상승일 때만 좀 유효한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제가 이게 쭉 매매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베이시스 자체가 컨탱커가 됐다고 해서 컨탱커는 이제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좀 싸게 됐을 때를 이제 컨탱고라고 합니다. 컨탱고가 됐을 때 시장이 컨탱고가 됐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경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향성. 실질적으로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지금 비싼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선물 고평가 상태가 강화되고 있느냐, 선물이 점점점 비싸지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비싸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싸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싸지고 있다고 한다면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컨텐코가 강화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컨텐코 상황이라도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선물이 처음에는 한 괴리율이 0.2 2 이상이었다. 2 이상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1로 내려오고 여전히 컨텐코가 유지되지만 이게 내려온다 그러면 경향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향성, 확대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냐,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냐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 미결제 약정, 프로그램 선물 옵션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가장 지표로서 유용한 지표가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은 중간에 청산되지 않고 계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됐는데, 선물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수가 늘어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미결제가, 선물 매수 미결제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계속 미결제가 좀 증가를 하니까. 거꾸로 이 매도 미결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 시장은 하락을 합니다. 근데 매수 미결인지 매도 미결인지는 몰라요. 매수 미결인지 매도인지는 모르지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방향이 간다. 그러면 미결제 약정과 시장의 방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상관관계. 거꾸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데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역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 청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약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투자 주체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미결제 약정입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누가 사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물량이 늘어나네, 물량이 좀 줄어드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횡보하기도 합니다. 그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데도 시장이 횡보한다. 그러면 또 그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지만 이전에 있는 것과 돌아가는 것, 아니면 다른 세력이 들어오고 있지만 다른 세력들은 환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양쪽으로 선물 매도하는 한쪽 세력은 선물 매도하는 미결제를 늘리고 한쪽은 선물 매수하는 미결제를 늘리고, 이런 것, 아니면 콜옵션 미결제를 늘리고 풋옵션 미결제를 늘리고 이런 식의 엇갈리고 있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선물이나 옵션 프로그램,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의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지표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나오는 징후라든가 신호를 가지고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전면에 나와 있는 베이시스, 프로그램, 비차익, 미결제, 이런 것들은 항상 시장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추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또 옵션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옵션뿐만 아니라 선물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추종하지 않는 투자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항상 추세에 따르고 시장의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를 하지 않은 매매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추세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추세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은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매매라든가 또 미결제 약정이라든가 또 투자 주체들의 매매 패턴,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미결제가 늘어나고 있고 시장은 우상향으로 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관관계를 내면서 상승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꼭지에서 팔라고 여기서부터 매도나라든가 풋옵션을 늘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역행매매, 역추세 매매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꼭지에서 딱 팔아가지고 정말 시장이 이렇게 꺾어지면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투자자들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일찍 단명합니다. 추세를 매매, 지난주인가 제가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그 투자, 성공 투자자, 투자의 달인, 그 양반 얘기를 했지만 그 양반이 하는 그 매매가 추세 추종형 매매입니다. 일단 사놓고 방향이 맞으면 늘려가는 거예요. 추세를 밀려가는.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고 갈 때는 하락할 때는 훨씬 많이 하락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와리가리라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또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걸 또 흔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확 어렵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추세 추종형 매매를 해야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면 절대 늘려서는 안 되고 꼭지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적절히 대응하는 투자 전략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 매매는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손실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다. 그러면 미련을 가지고 거기서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리하고 보는 거예요. 정리하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되 무한정 길게 가져가면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로 죽어버리니까 외국인 기관 매매, 특히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매도 포지션 매매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반 이후 옵션 만기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어떤 어떻게 결제가 떨어져도 수익권에 들게끔 그렇게 매도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보유 시간은 길게 가져가면 반드시 그냥 죽어버려요. 시간 가치로 다 녹아버립니다. 매매하는 게 내가격도 하기도 어렵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가격을 하기 때문에 시간 가치로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보유 시간은 짧게 가져가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투자는 선물이든지 주식이든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선물 옵션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난 풋콜 페리티, 어떻게 고평가되고 저평가되어 있는가, 풋이 비싼지, 콜이 비싼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나오고, 뭐, 블랙숄즈 모형이니, 뭐, 무슨 스트랭글, 스트레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매매들 같은 경우, 또 레이쇼, 무기형 거래라 그래서 레이쇼, 뭐, 콜, 레이쇼, 스프레드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레이쇼 스프레드 전략인데, 콜 레이쇼 같은 경우는 같은 콜 가격에 내 가격을 팔고, 외가격을 사서, 시장 자체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맞춰서 하는 매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그런 매매를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은 지표 자체는 자기하고 맞으면 그게 득이 되지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전부 독입니다. 어떤 지표도. 그래서 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한 번 게임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관리 투자, 철저한 투자 전략을 해야 되고 훈수두듯이 한다. 이것은 제가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거, 훈수두듯이 한다. 이 직접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시장에 직접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의 그냥 매매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둑이나 장기도 실제 드는 사람보다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잘 보고 있듯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훈수두듯이 시장을 보고 조금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려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하시면 성공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선물 옵션 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은 그 시장 전망과 특징 업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1950선대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미국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좀 견조한 움직임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증시, 글로벌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다우라든가 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에 근접하는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일단 미국은 이제 유동성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기가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 그 경험을 따지면 그게 변동성이 조금 있고 대공황 때는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다가 일찍 그 출구 전략을 쓰는 바람에 디플레이션, 굉장한 디플레이션을 얻기도 했는데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좀 더 유연한 전략을 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 증시는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이 가장 상당히 중요한 1950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1950선에서 1970선대의 흐름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어떻게 돌파가 되느냐, 거래량을 세우면서 돌파되느냐 여부가 상반기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외국인 투자자의 최근 매매 보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좀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좀 현재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순환매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주들이 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일시적인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가격 밸류에이션이 좀 낮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짧은 플랫폼 전략이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죠. 리모델링, 수축 증축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주택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건설주가 움직이지만 본격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의심된다. 다만 이제 그 연초에 제가 지금 여기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 주택 경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 경기를 회복시키고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대출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월마트라든가 홈디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듯이 우리는 LG 하우시스라든가 KCC라든가 이런 그 주택 부자재, 직접적인 아파트 값이라든가 건설 경기가 확 살아나기는 어렵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그런 쪽들이 지속적인 상승 내지는 틈새 시장을 형성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춰 가지고 비금속 광물 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이 양회,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비금속 광물 중심으로 가는, 이건 건축 자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건설 경기는 활발하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지금 부문들이,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상장되어 있는 건설사들은 해외에 대한 이익의 영향도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미 중동 특수가 조금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남아 쪽에서 많이 늘어났다가 화학 공장이라든가 화학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1차 건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건축 부자재, 시멘트라든가 무슨 비금속 광물들 이런 거라든가 건축 자재, KCC라든가 LG 하우시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상승 추세가 끝나면 다시 쌍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을 때는 주체 매수, 그것을 사는 주체 매수 세력이 화학업종처럼 오랜 시간 동안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끌어올려 줄 것이냐. 이게 주봉으로 보면 작년 7월달 저점으로 해서 상당히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말씀드릴 때도 화학주들은 플랫폼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건설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가다가 꺾이면 즉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건설업종 자체가 바닥에서 과매도에 따른 플랫폼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다가 위축이 돼서 하락을 하면 즉시 빠져나와야 된다. 그때는 저점을 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종목 중심으로 가자. 지금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투자 주체들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슬림화해서 좋은 종목에 욕심내지 말고 잘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올 상반기 투자 전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선물 옵션 또 뭐 시장의 전망 이런 걸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참조가 되셔서 수익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심층적인 좀 요소 해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좀 심층적인 그런 걸로 다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